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끝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초대 5대, 7대, 10대 수상입니다. 그리고 추미론 의장, 조선 초대 총감, 쟁쟁한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 경력은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대륙 정보를 위해서 조선을 정벌한 사람이에요. 조선 초대 통감이니까. 그리고 뭐 을사늑약, 나중에 뭐 경술국치는 당연히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를 못했지만 좌우지간 을사늑약까지는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일본은 결국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까지 지배하다가 2차 대전 때 망하는 거죠. 그런 이토 히로부미가 원래 이름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원래 이름은 하야시 리스케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토가 아니에요. 성이 하야시예요. 하야시. 그리고 아버지는 하야시 주조입니다. 그리고 양할아버지가 이토 다케베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아주 철저한 신분 사회였어요. 이게 메이지 유신 이전에, 명치 유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아주 신분이 철저해서 당시에 쇼군, 즉 장군이죠. 우리가 장군이라고 흔히 그럽니다. 이 쇼군 밑에 다이묘. 다이묘는 누구냐면 영주예요. 중세 생각을 하면. 이 봉토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이묘입니다. 그리고 그 봉토가 일본 전체에 약 270개의 번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무라이, 그리고 중간무사, 하급무사, 아시가루. 우리가 흔히 이 칼만 차고 다니면 다 사무라이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무라이는 아주 작은 그 무사입니다. 고급 무사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장군, 쇼군이 일본 전체를 다스려요. 그럼 왕은 뭐였냐?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 왕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하고의 교감 역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철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하고의 교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쇼군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장군. 그래서 그게 바로 막부라는 에도 막부.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가문이 지배하는 막부라, 에도 막부라는 거예요. 에도 막부라 그러죠. 도쿠가와 막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영주 다이묘죠. 그리고 그 밑에 고급 무사인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전부 합해 8%가 안 됐다래요. 7% 뭐 아주 적었다래요. 우리 양반만큼이나 적었대요. 그 다음에 중간무사, 그리고 하급무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시가루. 아시가루는 여기 한자로 쓴 걸 보시면 족경, 다리로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잡부죠, 잡부. 평상시에는 이제 군에서 잡문을 보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그 보병으로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시가루까지. 이제 국왕은 단순히 제사장에 불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농민이 있어요, 농민. 신분제도가 아주 철저해서 여기는 실력만 있으면 상승이 돼요. 무슨 소리냐? 아시가루는 하급무사가 될 수 있고, 하급무사는 중간무사는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다이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그리고 다이묘끼리 전쟁을 해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장군을 하는 거예요. 쇼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농민은 절대 신분 상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는 좀 어폐가 있지만 자기가 농민은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야. 한 번 농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농민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로 말하면 농노, 그리고 노예 비슷한 거예요. 말이 농민이지 그 번에서 주는 농지를 받아요. 그래갖고 자, 너희 이만큼 농사줘. 그리고 금살이 이제 100가마 나오는 정도의 땅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가마에 몇 프로는 정부가 가져가고 몇 프로는 네가 갖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100가마 여기 이만큼 농사를 줘서 무조건 정부에 100가마를 바쳐. 그러면 100가마가 나왔어도 꼼짝 못하고 다이묘에 100가마를 줘야 돼.
그러니까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가마가 나왔는데 110가마가 나왔어. 그럼 100가마는 다이묘에 바치고, 다이묘한테 바치고, 번에 바치고, 그리고 10가마를 갖고 이제 1년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등등 다른 농사도 짓고 해서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사는 게 바로 농민들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많을 때는 80%, 뭐 그 이상도 된 적이 있다래요, 농민이. 물론 그 이하도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농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한테 불만도 얘기할 수 없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만 이렇게 저기 뭐 스미마생 스미마생 죄송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해가면서 잘해. 그러다 보니까 아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구나 라고 그러고 또 서양 사람들이 excuse me 하는 거랑 아, 그 사람들도 역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excuse me 하는 거랑 일본의 스미마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혹시 일본 영화 저 시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만든 일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영화에 보면 농민들은 계다를 신고 그리고 뭐 옷도 제대로 변변히 못 입고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해갖고 허리춤에 딱 대고 종종걸음을 걷습니다. 다 계다를 신었으니까. 그래서 제 옆모습 보세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약 15도 내지 20도를 딱 내려서 봅니다.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걷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사무라이나 무사가 오는데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칼 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히 어디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해가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부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민족 정서. 그게 바로 일본 민족의 정서예요. 조금 뭐 좀 일본 사람들은 좀 미안한 소리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 보면 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이렇게 계단 신고 이렇게 뛰는 건 아니지만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또 그래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젖어 있었어요. 그 자신은 이제 나는 뭐 농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농노로 태어났으니까 이걸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농노가 신분상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무사들 중에서 다이묘도 마찬가지고 쇼군도 마찬가지죠. 후손이 없어. 그러면 농민 중에 하나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내 양자 돼. 그러면 그 사람 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까지 싹 바꾸고 신분 세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재수족회도 이토 히로부미한테 재수족회예요. 이토 다케베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아버지인 하야시 주조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하야시 리스케에서 양손자가 됐으니까 이토 슌슈케로 바꿉니다. 이토 히로부미로 바꾸고 나중이에요. 처음에 이토 슌슈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신분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조슈본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슈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농민의 자식, 즉 노예의 자식이 조슈본으로 치면 노예예요. 그 노예의 자식이 신분 상승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부터 서당에 다닙니다. 서당에 다니면서 아까 말한 대로 아시가로 그 맨 밑에 신분, 잡부 신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11살 때예요. 11살 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보통 옛날에는 4살, 5살 때면 책 끼고 지금 유치원 가듯이 서당 가서 하늘천 따지 읊었어요. 일본은 뭐를 읊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뭐래서 좀 똑똑한 사람 얘기하려면 4살에 뭐 맹자를 뭐 이러잖아요. 논어를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4살, 5살 되면 벌써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11살에 신분 상승이 돼서 겨우 이제 글도 배울 수 있게 됐고 조건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주 운 좋게도 바쿠에서 파견된
구루하라 료조의 조수가 됩니다. 아시가로 잡으니까 박후에서 파견된 사람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방의 그 감독하러 내려온 사람 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루하라 료조한테 잘해요. 그 사람 눈에 들어. 그 사람이 존왕양의론자인 요시다 효인이 세운 쇼카 손주쿠의 입학을 주선해 줍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쇼카 손주쿠에 입학을 해요. 당시에는 일본은 서양 그 양의들을 물리친다. 그리고 임금을 그 왕정복고를 한다. 이런 세력이 막 커갈 때예요. 쉽게 말하면 혁명을 할 때, 혁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왜? 장군, 쇼군이라는 그 엄연한 그 지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몰아내고 제사장에 머무르는 왕을 왕정복고를 시켜주려면 그게 혁명이죠. 엄청난 혁명이죠. 그 혁명을 주도하던 때라 거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역적돼 죽는 거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는 뭐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용감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테러 조직에 가담합니다. 다카스키 신사쿠의 테러 조직에 가담해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늦었으니까. 남들은 4살 때부터 가문을 등에 업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11살에 겨우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어. 그것도 농민 출신이야. 중간에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왜? 조금이라도 출세하려면. 그래서 영국 공사관 방화 사건에 뛰어들고 구밀정 우노 도카이를 암살하는데도 앞장서고 이랑페이의 전례를 알아보는 바쿠의 용역을 받은 하나와 지루와 그 문화생들을 모조리 살해하는데도 이토 히로부미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대마도의 눈물이라는 소설에 써놨어요. 그 아주 진짜 처참합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뭐 사람 죽이는 것도 뭐 남자 이렇게 죽인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들 우리한테 덤볐다가는 후손을 못 봐라는 거를 이 정도 얘기하시면 대충 아시겠죠? 뜻하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대마도의 눈물을 보면 거기에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짓을 솔선수범해서 합니다. 그래야 눈에 들으니까. 그러다가 같은 조시본의 실력자 기도 다카요시의 측근으로 부상합니다. 이제 이래서 열심히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 혁명을 해야 돼. 그러려면 기존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맨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다카요시가 이토 히로부미를 자기 측근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라고 이토 히로부미가 기도 다카요시한테 정한론을 제의합니다. 정한론이 뭐냐? 조선을 정벌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조선을 정벌하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대마도를 정벌해서 대마도에서 4년 동안이나 조선 침략을 계획했다는 거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대마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마도 아주 지척이죠. 부산에서 49.5km, 50km가 안 되니까. 거기 와갖고 계속 염탐하면서 그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한론을 하면 이제 우선 대마도부터 침략하자는 얘기죠. 정한론이 왜 중요해요? 조선을 정벌해야,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진왜란 때도 구실이 뭐예요? 우리 명나라 침략할 거니까 길 열어.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을 정벌해야 대륙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거 무슨 소리예요? 바로 사무라이들을 직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당시 일본은 약 260에서 70년간 그 에도 막부가 통치하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일본 내에서는. 그러면 사무라이들은 일도 안 하고 공급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무라이, 중간무사, 하급무사, 심지어는 아시가르까지. 그렇죠? 그럼 농민들이 빼빠지게 일해서 그 농노들이 빼빠지게 일해서 번에다 바치면 그거 이 사람들 나눠주고 뭐 또 번주가 그 저기 중앙정부에 쇼군한테 바치고 어쩌고 하는데 전쟁도 안 하고 빈달빈달 노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자, 이번에 메이지 유신, 그때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아직 뭐까지 얘기는 안 나왔지만, 자, 어지간 왕정복고가 되고 나면 조선을 침략할 거다. 그럼 조선을 침략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사무라이들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전쟁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만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그 번주들이 1년에 자식을, 큰아들을 1년 동안은 그 막부에다 갖다 뒀어요. 그리고 또 1년은 데리고 자기가 가고. 왜 그랬냐? 혹시 번 중에서 데모하고 이렇게 대드는 번이 있을까봐 이제 그 막부가 통제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쉽게 말해 인질제도죠. 옛날에 보면 인질을 가뒀다가 인질을 이렇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는, 그때는 이제 번으로다가 이렇게 여기 조슈번에서 막부까지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한두 명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 그때 많은 이 교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경제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렇게 빠른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무사들을 결집해야 이 메이지 유신, 즉 왕정복고를 성공할 수 있는데, 무사들을 결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한론. 근데 그 정한론을 기도 다카요시한테, 조슈번의 아주 실력자예요. 그 조슈번의 실력자인 기도 다카요시한테 측근이 이토 히로부미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카요시는 맞아. 그거 딱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사무라이라고 알려진 사스마본의 사이고 다카모리를 만나서, 자, 우리 이거 하려면, 정한론 하려면, 우리 메이지 유신 성공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한론을 하자.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는 얘기가 되는 거야. 사무라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도 되고, 실제로 자기는 조선을 정벌하고 싶어. 이 사람들 진짜 무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입니다.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사무라이. 그 사이고 다카모리랑 기도 다카요시가 이제 맺어서 사무라이들을 결집시키니까 이게 혁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867년에 대정봉환을 합니다. 대정봉환이 뭐예요? 권력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왕한테 전력을 바치는 걸 성공을 하고 나서 동의서를 다 얻는 거죠. 동의서마다 다 그 대정봉환 봉답서를 써서 바치는 거예요. 자, 권력을 왕에게 바칩니다 해갖고. 그리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메이지 유신은 큰 게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왕정복고를 하는데 연호를 명치 메이지라고 쓴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된 거예요. 1868년에. 그런데 문제는 권력도 갖고, 자, 왕정복고를 했어. 그 메이지 유신을 했어. 메이지 유신까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권력하고 권력을 갖고, 그리고 연호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선포만 하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쩐이 있어야.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은 왕이 걷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우리 판족봉환을 하자. 그럼 판족봉환을 하는데, 판족봉환은 뭡니까? 지난번에 첫 시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판족봉환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 판족봉환은 땅과 호적을 임금에게 바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임금이 거두세예요. 땅을 바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세금이 많지만, 양도세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거 말고도 그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 등등 많지만, 그때는 제일 큰 세금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땅에서 나오는 그 곡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금,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주민세 등등 그런 세금, 이래서 사람과 땅을 임금님에게 바칩니다. 그러려면 임금의 권한을 막강하게 해주는 거죠.
왜? 세금을 거두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또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우리가 정한론을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래서 조선 침략 전초기지인 대마도를 강압해서 봉답소를 받아냅니다. 대마도에서 봉답소를 받아낸다는 것은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확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임진왜란 때도 그랬으니까. 그 사무라이들이 그거에 따라서 결집을 하고 결국은 1869년에 판족봉안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판족봉안을 기반으로 1871년에 중앙집권제가 돼요. 그래서 그 중앙집권제에 번다 폐지하고 중앙에서 관료를 임명을 합니다. 번주가 대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한 관료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앙집권제가 되는 것을 폐번치연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메이지 유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은 이제 완성을 했어요. 메이지 유신은 완성을 했는데 그 메이지 유신 삼거리라 그래요. 그 세 명이 아까 말씀드린 기도 다카요시, 그리고 그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이제 오쿠모 도시미치라고 실질적으로 그 같이 협력했던 그 세 사람이 다 끝은 안 좋게 죽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성공을 했는데 기도 다카요시는 1877년 5월 26일 날 병으로 죽습니다. 이또 이러면 기도 다카요시 최측근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1877년 9월 24일 날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합니다. 아까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가 전쟁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내전이죠. 그게 바로 세이난 전쟁, 그 유명한 서남전쟁, 일본의 서남전쟁이에요. 왜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또 히로부미가 기도 다카이시한테 정한론 얘기해서 기도 다카이시가 또 사이고 다카모리한테 우리 정한론 하자 이래갖고 기껏 사무라이들을 전부 결집시켜놨더니 이게 정한론은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정한론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거보다는 우리 내적 그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 성공하고 1869년에 판족봉안하고 1871년에 이제 폐본치연까지 했으면 정한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내적으로 더 부강해질 때까지 내실을 기하자. 이래갖고 기도 다카요시가 또 황제한테 이래갖고 왕한테 이래갖고 왕이 정한론 잠시 보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화가 난 거야 이제.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나 이거 사무라이들 얼굴 어떻게 봐. 그쵸? 얼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쉽게 말하면 사표를 던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사무라이들이 결집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러지 마 그러고 달래요. 근데 이미 그때는 정부군도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폐본치연에 의해서 1871년에서 중앙관료제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정부군을 만들면서 그 네덜란드나 이쪽에서 무기를 그냥 총을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은 사실 막강한 거예요. 막 총, 대포까지. 그런데 사무라이들은 칼만 믿는 거야, 칼만. 칼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만 믿고 사는데 딱 1876년에 폐도령이 발표됩니다. 폐도령은 말 그대로 칼을 폐하는 거예요. 칼을 없애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무라이의 심벌 같은 거 아닙니까? 칼이 딱 차고 다니는 게. 그래야 농민들이 스미마생 하면 눈도 못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차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그뿐이 아니라 사무라이들한테는 집안 대대로 가록이라는 걸 지불했어요. 우리도 그 옛날에 반정이나 이러면 공신전이라는 걸 이렇게 지불하고 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건데 이 가록을 줬었어요. 집안이 받던 그 녹봉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도 끊는 거야. 이제 없다 그런 거. 왜? 왕정복고되고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인데 무슨 사무라이들은 가록을 주고 누구 뭘 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이대로 못 참습니다. 그래서 1877년에 세이난 사무라이들이
일제히 봉기를 합니다. 그때도 사실 이 사이고다카모리는 말리고 싶었지만 또 말리려고 했지만 사무라이들이 봉기를 사이고다카모리 혼자 말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군하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역사에서도 서남전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난 전쟁. 거기에서 대포하고 총으로 다 밀고 들어오는데 사무라이들 칼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이고다카모리 군대가 패배를 하고 사이고다카모리는 사무라이들의 기본인 졌을 때는 할복, 그래서 할복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사무라이, 마지막 사무라이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 다카요시 죽고 사이고 다카모리 죽었는데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다음 해에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쿠보 도시미치가 죽어서 제일 덕을 볼 사람이 누군가. 우리 이렇게 TV나 이런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살인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자, 네가 살인범이야. 그럴 때. 나 아니야. 그럼 형사 중에 한 명이 꼭 그런 소리를 해. 그 사람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이 살인을 저질러서 득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물론 이제 뭐 충동적인 살인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이렇게 체계적인 살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범인은 그 사람을 죽여서 가장 득볼 사람인 거야. 라고 그래서 수사를 하고 이러는 거 봐요.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오쿠보 도시미치도 죽고 나니까 불과 2년 사이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다카요시 최측근으로 그 오쿠보 도시미치랑도 친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급격하게 부상이 되는 겁니다. 메이주신이 성공함과 동시에 이미 이토 히로부미는 농민의 자식, 농노의 자식이라는 딱지는 띄워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히 뭐 구루하라 료조의 조수를 시작으로 해서 뭐 테러 조직에 가담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기도 다카요시의 최측근이 된 것이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모든 과거는 지워버리고 지금은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남은 권력을 움켜쥡니다. 그러니까 초대 수상이 됐죠. 되자마자 이토 히로부미 뭐래요? 도야마 미쓰루랑 손을 잡습니다. 도야마 미쓰루가 누구냐? 당시 그 일본 최대의 우익 조직이자 어떻게 보면 일본 최대의 조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겐요샤의 수장이거든요. 그 수장과 이 도야마 미쓰루가 손을 잡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왜? 그래야 자기의 그 약한 세력을 커버해 줄 수 있거든. 그 야쿠샤 조직하고 자기가 손을 잡지 않으면 자기가 어차피 이토 히로부미는 근본부터 약했기 때문에 비록 기도 다카요시 최측근이라고 그랬지만 메이지 유신 때도 뭐 이토 히로부미가 큰 공을 세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유신 상거리라고 있었잖아요. 이 파벌들도 다 정리를 하고 이래서 자기가 쇼군 이상의 지위를 누리려면 누군가는 그거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도야마 미쓰루가 갖고 있는 야쿠샤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도야마 미쓰루의 겐요샤는 엄청난 조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랑 상부상조했다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는 그 조직을 등에 업고 그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을 왕실에다 바치기도 하고 또 우익으로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 반대파를 정리도 해주고 뭐 등등 또 대륙 정보를 위해서 나중에 무력을 써야 될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해요. 여러분 아시는 흥룡회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흥룡회라고 만주벌판에서 칼 휘두르던 일본 사무라이들, 야쿠샤들 그 사람들이 다 이 겐요샤의 지파예요. 겐요샤에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니네는 만주로 가 흥룡회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겐요샤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일본 왕실하고 끈끈한 맥, 일본 대기업들하고의 끈끈한 맥을 끊지를 못하는 게 바로 겐요샤입니다. 누구도 끊어버릴 수가 없는 막강한 우익 세력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겐요샤랑 손을 잡고 이토 히로부미는 아시아 침략에 대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한일 병합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나
또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냐에 대해서 더 이제 이야기를 진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